반도체 뭐 설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제조 공정에 관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대부분 전기 전자 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전에 가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중에 아마 제가 유일하게 전공을 사회과학으로 바꿔서 전공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 과거에 이제 소련이죠. 소련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 유학지로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구소련권 지역에 대한 경제, 또 정치, 사회문화 이런 그 문제들을 주로 다뤄오고 있습니다. 저는 신북방 정책의 전도사입니다. 그것은 뭐 계기가 돼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일기 민간위원이고 전략분과장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 신북방 정책과 관련된 담론들을 한국 사회에 좀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었어요. 우리에게 왜 이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좀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제가 유학을 그 구소련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갔던 것도 결코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조금 그 시간을 좀 뒤로 돌려보면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시기에 구소비에트 블록에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치라고 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변화가 한반도에 굉장히 그 큰 충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어찌됐든 한국의 많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사회 대개혁의 방향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와 붕괴의 과정에서 이것들이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굉장히 그 큰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 소련은 어디로 가는가 또는 또 한반도의 운명 뭐 이런 식의 논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다녔던 제가 공부를 좀 하다가 화가 좀 났던 게 한국에 들어온 구소비에트 블록의 이야기들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본어로 번역이 된 거를 다시 또 번역을 해서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왜 직접 그쪽 자료를 보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서 러시아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목표는 내가 프라우다하고 이즈베스티아를 읽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개의 신문을 읽고 그 신문을 통해서 지금 소비에트 블록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어를. 그러던 것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90년 9월에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중국과 수교를 했죠. 바로 그 시기가 북방정책이 추진됐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기에 구소비에트권 국가들과 수교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확장해 갔던 시간이죠. 그 수혜자가 사실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수교를 하고 난 다음에 졸업을 앞두고 고민을 했었어요. 친구들이 다 뭐 전자회사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던 시기에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다가 일단 가서 보자. 뭐 잠깐 가서 보고 그다음에 뭐 취업을 하든지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가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구소련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예요. 물자가 부족하고 정치적 혼란, 대격변이 일어났던 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역설적으로 이 표현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주 참혹한 환경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었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부족한 무엇인가가 거기에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또 거기에 없는 것이 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되게 비교를 해보면서 공부하면 되게 재밌겠다. 한국과
구소련을 비교 공부를 하면 뭔가 새로운 길을 찾고 미래를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눌러 앉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정치경제학은 소련 경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때는 1920년대 신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내부 시기를 공부했고 박사과정 시기에는 반대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전공은 체제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어떻게 가야 가장 합리적으로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경제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들어간 곳이 한국교통연구원입니다. 그 한국교통연구원에 거대한 철도 전문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병민이라고 하는. 그 안병민 박사님 밑에서 같이 대륙횡단철도 연결하는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대학교 가서 지금 러시아 전문가들, 중앙아시아 전문가들 키우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어떤 전사를 좀 이해하시고 제가 오늘 풀어내는 이야기를 좀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간이에요. 감당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특정 동시대에 이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지정학의 어떤 귀환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흐름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전략 경쟁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 이런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큰 변화라고 하는 대전환의 어떤 사건들이 성격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 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의 이 위기를 규정하는 힘들이 있겠지만 그 힘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아마도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아니겠는가. 이거를 기본 축으로 놓고 여러 가지의 그 힘들이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늘 직면하는 위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러시아의 그 위대한 경제학자인 곤드라치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아주 위대한 연구 업적을 하나 냅니다. 그 연구 업적은 통상적으로 경제발전론이나 경제성장론의 챕터의 한 그 패러그래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장파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최소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겪는 위기는 늘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늘 있어 왔고 그것이 흥미롭게도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는 25년을 상승을 하고 25년을 하강을 하는 이 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콘드라치에프의 장파라고 표현합니다. 그 콘드라치에프의 장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 겪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 장파의 위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살아왔던 구시대의 한 파동이 끝나고 새로운 파동을 올라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의 이 시간들을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서구의 학자들과 러시아 학자들이 현재를 진단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이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던 주기적인 파동이 반복되어서 나온 것이든 아니면 전례 없는 그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격돌이 여러 요인들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든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최소한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시작됐던 그 가속화된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한마디로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겁니다. 세계화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컨드라치에프의 장파의 흐름 속에서도 늘 그 세계화로 나아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저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은 또는 해체는 또는 붕괴는 지구적 단위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예전에는 동서냉전 시기에는 블록 경제였기 때문에 시장이 이원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졌던 거죠. 지구적 단위에서의 시장. 두 번째는 시장 논리가 심화가 된 겁니다. 이제는 편하게 다 모든 것을 맡겨 시장에, 시장 논리에 맡겨 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 공간의 확장과 시장 논리의 심화라고 하는 것이 구소비에트 체제의 해체 붕괴와 함께 가속화됐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나왔던 겁니다.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여러 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경제 공간들을 새롭게 재구축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 경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메가 수준의 엄청난 규모의 경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륙별로 살펴보면 거대한 규모의 지역 공동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근데 이게 어제까지의 흐름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여기다가 무엇이 더 추가가 되냐면 단순하게 누가 생산 요소를 가장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느냐, 누가 우리에게 값싼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단순한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어버립니다. 신뢰의 문제가.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생산 요소를 가장 저렴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는 A라고 하는 국가인데 A라고 하는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게임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이 세계가 변화해가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와 같은 국가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그 딜레마적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싫든 좋든 남북이 분단되고 난 다음 반세기 이상을 미소 냉전 시기에 미국 편에 기대어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해양의 방향으로 통상 입국의 지위를 끌어올려왔던 국가입니다. 근데 그 국가가 한번 점프를 할 수 있었던 시기는 우리와 체제를 달리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해왔던 공간 하나를 갖게 된 거예요. 바로
중국과 구소를 비롯한 이 어마무시한 공간들을 새로운 시장의 공간으로 갖게 됐던 겁니다. 가치의 관념에서는 과거에 관성적으로 이루어왔던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 연대라고 하는 동맹이라고 하는 구조를 계속 가져갔지만 시장 공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우리의 영역을 이 북방경제권을 통해서 확장시켜 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의 위치에 도달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고도 성장을 해왔던 가장 모범적인 국가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미국의 원조나 지원과 도움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잘 활용해 왔던 거죠. 그래서 북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묘했다. 그리고 그 북방정책은 매우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쉽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있는가의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글로벌 단위에서 이 가치 사슬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지위나 아니면 경쟁력이나 이 파워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부상했고 중국을 배제하고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넌센스의 시대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싫든 좋든 그것이 현실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차이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교역 관계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과도하게 편중된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혜택을 일거에 쥐어버리거나 차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해칭을 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해칭을 해 나가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그 가치 외교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한국에게 압박을 해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최근 몇 년 사이에 코로나 위기를 겪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공급망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이런 심플한 형태의 이 구조들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중충적으로 복합적으로 그 이슈들이 결합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런 복잡한 게임의 공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제 판단에는 그냥 믿고 따를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죠. 외부로부터 강요받겠지만 그 강요받는 외부의 환경과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평을 끊임없이
한없이 넓혀가야만 외부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연대의 벽을 두텁게 쌓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새롭게 개척했던 외교 공간, 이 북방정책의 대상이라고 하는 공간들을 새롭게 평가하고 인식하고 이들과 새로운 그 협력의 관계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북방정책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동서냉전 체제가 와해되어 가는 시기에 우리가 88 올림픽을 통해서 북방권과 교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에 소비에트 블록을 중심으로 한 구사회주의 체제가 와해되고 체제 전환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것을 예견한 미국이 우리에게 협력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인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외교관, 그 북방정책의 최일선에 섰던 분들의 회고록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수교를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도와줬던 측면마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정반대로 냉전 체제가 와해되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마치 냉전과도 같은 그 진영의 체제로 되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방정책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북방정책은 그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고 해소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북방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북방정책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 유라시아 공간은 이렇게 넓습니다. 구소비에트 블록에 속해 있었던 국가가 15개 국가예요. 15개의 공화국이 모두 해체돼서 각각의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독립국가예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라고 하는 국가가 동슬라브 민족의 러시아와 가장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가까운 국가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 5개 국가가 중앙아시아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코카소스에도 국가가 있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바로 이쪽에 몰다비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 발트 쪽에 발트 3국이 들어가 있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국가들이 다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가져가는 새로운 신북방 정책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정책의 슬로건을 걸고 추진이 됐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분단 이후 단 한순간도 북방정책으로부터 멀어진 적이 없었다. 그 이유는 통일이라고 하는 정책 자체가 북방정책이라고 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통일의 아젠다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았던 것이라면 북방정책은 대한민국의 외교사에서 늘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혹자는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시기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도 또한 넓게 보면 광의의 북방정책의 한 흐름의 그 일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최소한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을 줄이고 협력과 대화의 기조로 간다라고 하는 원칙이 훼손돼서는 그것을 북방정책의 카테고리에 넣기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해서 항복선언을 받아내고 싶은 욕망으로 긴장과 갈등을 조장하거나 무력의 경쟁을 하려고 했던 정책들을 북방정책에 넣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 6.15 선언 이후에 이어졌던 정책들이 지난 보수정부 시기에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에 단절됐던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비로소 시작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신북방 정책의 공간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대륙으로 가는 육상의 길을 개척한다라고 했을 때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 보다 빠른 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싫든 좋든 이르든 늦든 북한을 통과하여 대륙으로 나가는 길은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부여된 중대한 과제인 것이죠.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완급의 조절은 있을 수 있고 어떤 국면에서 특별한 전략적 어떤 그 기술들 나름대로 대화를 끌어가는 기술들은 필요하겠지만 북한을 배제하고 북을 외면하고 대륙으로 가는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찾겠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제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북한을 경유해서 대륙으로 가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 사업은 매우 중대한 사업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그 난국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그 사업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북방 정책이 추진됐을 때 여러 가지의 목표와 그 과제들이 열거가 됐습니다. 혹자는 또 각 부처가 과거에 해왔던 사업을 마치 백화점식으로 다 끌어 모아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신북방 정책이라고 하는 슬로건 밑에 다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초국경 경제협력, 크로스 보더 코퍼레이션, 국경을 넘어서 접경하고 있는 국가들끼리 상호 연계될 수 있는 협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과제로 배치를 했던 겁니다. 물론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크로스 보더 코퍼레이션이 원래 의도했던 방향대로 잘 진전되지 못했던 측면은 있지만 어찌됐든 신북방 정책이라고 하는 이 정책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또는 남북미 간에 정상들이 회담을 하는 것들이 성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어떤 변화의 시기를 갖게 되었냐면 선을 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분단의 선. 그 분단의 선을 마치 연극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남이, 북이 그 분단의 선을 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연출하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 목표들이 설정되고 진행되다가 지역 협력의 차원에서 신북방 정책과 함께 진행됐던 것이 신남방 정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아세안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인도가 새롭게 다가와서 아세안 플러스 인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신남방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역 전략은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남으로 북으로. 남쪽으로는 신남방이요. 북으로는 신북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모두 우리의 에너지를 분사시키면, 투사시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면 남과 북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해양과 대륙입니다. 해양과 대륙으로 대한민국이 축적한 성장과 발전의 잠재력을 투사해내면 이것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 디딤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평가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그런 신북방 정책이 정말 성공적이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누구나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겠죠. 너무 일방적으로 북한만 바라봤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미국의 개입과 간섭이 있을 때 좀 더 과감하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던 측면도 있고 뭐 그것은 한편으로는 정책을 진행시켜갔던 정책 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조심스러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발목을 잡는 건수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제 그 시기에 어찌 보면 이미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네오콘 세력들이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질서 전체를 놓고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결국 그것이 이제 유라시아 전체의 공간을 확장시켜 보면 저와 같은 전쟁이라고 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어떤 도전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죠. 누구든 한미 동맹에 그 결박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대리전을 하고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러시아와 미국이 싸우고 있는 이 세계 대전의 어떤 구도 속에서 우리가 북방과 함께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북방 정책은 날리고 신남방 정책은 좀 이름을 변조시켜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나마 신남방 정책이 변조된 이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략적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은 이름을 바꾸어서 품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반을 잃어버렸죠. 북방이라고 하는 절반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와 같은 전쟁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관찰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혹자는 인도적인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진영에서는 사실상 은폐된 형태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지는 훗날 규명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의 평가에 따르면 상당 부분 우리가
그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첩보를 입수한 푸틴이 지난 그 발다이 그 클럽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세계 언론을 통해서 경고를 하죠. 만일 남쪽이 폴란드를 통해서 무기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을 바꿔봐라. 우리가 북에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면 아주 거칠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기분이 좋겠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국가의 지도자가 근거도 없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런 얘기를 국제사회의 모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죠. 나름대로의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뭐 일부는 뭐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 미국을 중심으로 또 나토, 유럽의 이 과다한 그 탄약이 소비가 됐기 때문에 부족한 그 재고를 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께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대한민국 리퍼블릭 코리아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지우는 그거를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진실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륙에 대한 특정 국가를 이야기하면 러시아에 대한 그 정확한 어떤 정보 판단, 이 기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언론은 서구의 편향된 의식 속에 가둬져 있고, 우리가 활용하는 소스는 그들이 뿌리는 오염된, 편향된, 왜곡된 인포메이션의 기초에서 이 전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일어나는지, 이 부분에 굉장히 그 심각한 왜곡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 많은 지성인들조차도 이 전쟁은 그 정신 나간 러시아의 한 그 독재자가 이 판단 미스로 무모하게 사륙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 그 자체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계기에는 아주 복잡한 국제정세의 지정학적 게임이 있었던 것이고, 그 게임에서 사실은 그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은 자신의 국가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혹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전쟁의 실제적인 이 판을 만들어낸 것은 미국이다. 연출자는. 그리고 이 앞에서 젤렌스키가 연극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이 사건은 앞으로도 평가하고 또 재평가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저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해야 되냐면, 이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는 겁니다. 일단 인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쟁이 2월 24일 날 발발했다고 한다면 선제적인 공격을 한 것처럼 보이는 푸틴에 대한 비난, 윤리적 도덕적 비난은 바로
바람직할 것 같으니 거기에는 국제사회의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그 규탄 성명에 지지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의 스텝입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를 제재에 찬성할래 말래?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거기엔 전부 뒤로 발을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지하는 국가가 누구냐? 대부분 G7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에요. 그 서방 국가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범서방파예요. 범서방파. 범서방 진영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근데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의 아주 일부 국가만이 제재에 참여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어느 한쪽의 편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관망적 자세를 취하면서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과연 러시아와 대적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거고 결코 질 수 없는 전쟁을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전쟁 시작 단계에서부터 군을 아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마치 그 노쇠한 러시아군, 무력한 러시아군을 상대로 날렵한 우크라이나인이 그 조국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뭉쳐있는 그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인들을 격퇴하고 다시 그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할 거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 그 기대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그 지지를 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언론지상에 계속 쓰여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전략가들은, 군 전문가들은 그것을 왜곡된 보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뒤로 빠지는 것조차도 러시아의 군대가 거의 당나라 군대가 돼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뒤로 빠졌다라고 물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군을 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군 전문가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곧 이 게임을 정리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희생되고 있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비극인 거죠. 준비되지 않고 전투력이 없는 훈련받지 못한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초기에는 애국심의 발로로 또는 최근에는 그 정부의 상당 부분 그 강제와 감시와 이런 것 속에서 전장으로 끌려가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많이 화력에 대항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소모전의 형태로 이 전쟁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더군요. 저에게. 이 전쟁은 바이든이 빨리 끝내야 될 텐데 그 할아버지가 전쟁을 안 끝내서 문제야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바이든이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푸틴이 끝내는 거예요. 푸틴이 전쟁을 끝낸다고 마음을 먹어야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푸틴이 악해서가 아니라, 푸틴이 선해서가 아니라, 푸틴이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어딨냐, 이 지점에 대한 판단을 놓고 판을 만들어 갈 거라고 하죠. 지금의 판은 절대적으로 푸틴에게 유리한 판으로 기울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미국의 압박 속에 푸틴이 굴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미국의 몰빵, 미국에 의탁하고 범소방파에 기대서 뭔가를 한다? 제가 보기엔 넌센스입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의 국면에서 룰루랄라 좋아하는 두 나라가 있죠. 그게 인도와 중국입니다. 인도와 중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공고해졌어요. 러시아와 인도,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협력. 만약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사실상의 준동맹과도 같은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대패했을 거라고 하는 가정들도 해보긴 하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만일 둘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면 이 전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 눈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 상황에 대한 관찰이 아니라 기대예요. expectation.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한다고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공고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서로가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판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게임의 형세가 바뀌지 않는 한 둘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밀리면, 러시아가 미국에 굴복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균열이 생기면 뭐라고 하는 것들이 다 가정들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 동부지역 최소가 여기에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지역이 될 겁니다. 이건 이미 러시아 연방체제에 편입이 됐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푸틴이 죽으면 뭔가 또 달라질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푸틴이 시작을 했지만 정신 나간 한 지도자가 게임을 한 게 아닙니다. 푸틴을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의 지배 집단들이 공감하고 있는 최소 공배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죽었다 깨라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 앞으로 장기전의 소모전과 이런 방식으로 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영토의 팽창과 축소라고 하는 어떤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그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싸움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혹자는 우크라이나가 동과 서로 나뉘어질 거라고 하는, 그래서 마치 한국전쟁 이후에 남과 북의 분단 상황과 같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는 두 개가 쪼개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혹자는 세 개로 쪼개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서부 지역은 폴란드로 넘어가고 중부 지역만 남고 동부 지역은 러시아로 넘어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옵션으로 시나리오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밀고 당기는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보는 전문가들의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한국에서 나오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한국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는 다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얘기 들을 때 참혹해집니다. 참혹해집니다. 굉장히 그 진실과 거리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드스트림 파괴를 한 것이 누가 했느냐? 이거 다 이제 이미 드러났죠. 미국이 파괴를 한 거죠. 미국이 파괴를 했는데 마치 러시아가 파괴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은 제국들이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늘 있을 수 있는 노이즈 때문에 의도적인 왜곡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의 그 진실에 다가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 대한민국 특히나 그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냉전 체제가 와야 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가 작동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 간의 경쟁 구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취약하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전장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경제전쟁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그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전례 없는 규모의 그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근데 제재는 굉장히 그 편리한 수단으로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어요. 적극적으로 군을 동원해서 영토를 지배하고 정치 체제를 바꾸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경제를 통해서 개입하는 것이 수월하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판단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구적 단위에서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본을 잘 활용하면 상대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통제의 수단이 됐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미국의 눈바깥에 나와 있는 권력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샌션은 적극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 저 그래프가 보는 좀 오래전부터 이미 제재는 계속 확대되어 왔었어요. 그것의 연장으로 지금 현재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재의 충격이 매우 작고 역설적으로 그 제재 때문에 서방이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계산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재를 할 때는 계산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쪽의 그 연구기관에서 나온 그 대담 프로그램을 보면 코믹한 일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코믹하다고 표현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코 코믹한 것이 아닌데,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 말에 의하면은 그 맷돌에 사람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초창기 때는 러시아가 GDP가 20%는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못해도 15%! 많으면 20% 정도 GDP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꺼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1%!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잖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그 정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정반대 상황이 뭐가 만들어지냐? 제가 보기엔 제가 이 금융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유럽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미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유럽의 곧 선량한 시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프랑스는 이미 내가 보기엔 한 발 빼기 시작한 것 같고, 벌써 미국 쪽에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중립지대로 왔고, 그나마 독일이 미국이 목줄을 쥐고 흔들어 버리니까 낑낑낑 거리면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이미 남유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거대한 저항 세력들에 대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자,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세를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뭐 에너지 가격 올라가죠. 인플레이션. 거기에 밸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럽의 공장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걸 조인트 까고 미국 보고 미국의 천연가스를 사가라고 얘기를 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것보다 2배 내지 3배 이상 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사면 제대로 생산해서 이익이 남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 때문에라도 독일의 뺨따기를 때리려고 이 전쟁을 했는지도 몰라요. 미국은.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 유럽에 독일을 뺨따기를 때려서 무릎을 꿇히고 그리고 미국이 계속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은연중에 작동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하는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강압적인 조치를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의도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LNG를 가지고 오려고 해도 유럽에 LNG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비싼 LNG를 들여와도 그것을 운용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내셔널 인터레스트예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벙커시윤을 수입해요. 그럼 우리가 물어봅니다. 왜 당신 수입하지 말라고 하면서 벙커시윤을 수입하는데 그러면 그것마저 수입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국에게 유리한 것들은 늘 예외 조치를 해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슬로건으로 띄우는 겁니다. 띄우고 타 국가들이 이 슬로건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거죠. 그걸 멋모르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멋모르고. 하라고 한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바보들이나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나. 어찌됐든 지금의 새로운 판도는 경제전쟁이 시작이 된 거고 이 경제전쟁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기초한 금융자본 중심의 미국 주도의 경제를 갈 것이냐 아니면 거의 모든 제조업의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고 제조업의 강국이면서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또는 국가가 강력한 컨트롤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경제가 작동이 될 것이냐 그 둘 사이의 싸움인 겁니다. 과연 서구의 금융자본주의가 최종 승자가 될지 아니면 러시아와 미국이 끌고 가는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최고의 승자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늘 새로운 시대가 오죠.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미국이 글로벌 패권 국가로 우뚝 섰던 것처럼 어떤 결정적 계기를 통해서 지는 해도 있고 뜨는 해도 있는 겁니다. 누가 지고 누가 뜰지 그건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러시아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만들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30여 년의 기간 동안 러시아는 서방에 가스를 팔아서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스를 탐사하는 설비를 새롭게 구축하고 러시아에 필요한 생산 설비를 현대화된 생산 설비를 사서 국가 경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노베이션, 혁신의 파트너십을 러시아가 서방과 함께 해왔던 거예요. 근데 서방이 석유가스 수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엄청난 충격을 줄 줄 알았는데 그 충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절대 러시아가 혁신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모든 걸 끊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한 사회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모든 걸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남은 제재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석유가스가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러시아의 신기술이 들어가지 못하게, 러시아의 새로운 설비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는 퇴보할 것이다. 그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한 사회가 혁신되기 위해서는 늘 바깥에서 새로운 충격이 들어와야 돼요. 혁신의 기술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단절이 되어버리면 정체되죠. 어쩔 수 없이 러시아는 이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독자 생존의 혁신 전략. 그 독자 생존의 혁신 전략이 없었느냐? 있었죠. 언제? 소비에트 시기에. 누가 알았습니까? 소비에트 시기에 소련이 가장 먼저 우주인을 탄생시킬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욱더 가혹한 폐쇄된, 고립된 시스템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먼저 우주시대를 개척한 국가가 소련이에요. 그 소련의 법적 승계제이자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적 생산의 잠재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시간이 됐다.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의 기술이 없다면 우리가 축적한 우리의 인적 자원과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 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성공적일지 성공적이지 못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그러나 고민은 될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달러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기술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인적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술과 자원으로 승부를 걸어야만 하는 시련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푸틴도 잘 알고 바이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전선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답이냐? 러시아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뭘까? 바로 혁신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나는 그와 함께 같은 길을 걷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푸틴이. 근데 그 혁신의 가장 선진화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혁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우리예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혁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냐? 응용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죠. 응용이. 근데 원래 응용하는 기술도 원천 기술은 러시아 거였어요. 러시아는 원천 기술이 뛰어나요. 지들이 어마무시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어디다 적용할지 몰라요. 너무 순진해서 어리버리해서. 물리, 화학, 생물의 기초과학이 아주 뛰어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의 생산 설비는 우리처럼 고도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가 우리인 거죠. 우리는 응용기술이 있는데 원천 기술을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 러시아와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한다면 이거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나 한국이나. 그래서 그걸 풀었어요. 두 군데에서. 러시아가 방산 기술이 좋잖아요. 그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거 보고 러시아 완전 당나라 군대다 무기가 형편이 되지만 제가 보기엔 잘못됩니다. 우리가 소비에트 시기에 차관을 줬는데 소련이 차관을 못 갚으니까 야 우리 달러 없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현물로 줘 그랬어요. 물건으로 줘. 그러니까 우리 뭐 물건? 우리 뭐가 있지? 그래 탱크 가져가라 너희들. 그래서 탱크를 가져갔어요. 그 탱크를 가져와서 분해를 해서 우리가 K2 흑표 전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주포나 이런 걸 다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폴란드에 수출하는 탱크는 원래 러시아 거예요. 러시아 거. 러시아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모디파이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보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푸틴이 얼마나 뒤통수가 아프겠습니까? 저게 원래 우리 건데 우리를 향해서 지금 포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각종 기술, 러시아 기술이에요 다. 삼성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공개하고.
제가 늘 얘기해요. 중국들이 쓰는 김치 냉장고, 그거 러시아 기술이에요. 러시아 탱크 냉각 기술이에요. 탱크 냉각 기술을 빼다가 김치 냉장고에 집어넣은 거예요. 반도체 냉각 기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술들이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설계 러시아 가지고 있어요. 일반인들만 잘 모르는 거지. 지금 모종의 어느 집단이 러시아의 저 반도체를 우리와 전략적 협력을 하려고 하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거 터지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진짜. 제재를 하는데도 러시아가 가스를 계속 줘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가스, 냉각 가스 비슷한 아주 희석 가스도 있잖아요. 여전히 줍니다. 제재를 하면은 러시아도 끊어야 될 텐데 여전히 줘요. 왜? 여기 내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내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도 버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러시아.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페트로브르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은 여전히 지금도 문을 닫지 않았어요. 공장이 멈춰있긴 하지만 청산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계는 여러 방식으로 전환이 되겠지만 미국 주도의 단극적 질서가 깨지고 이런 다극적 사회로 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아마 네가 뭐든지 다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좀 나눠갖자 세계를. 그리고 거기에서 큰 형님 역할을 하는 놈이 한 놈씩 있어서 좀 안정화시키자 자기가. 왜 네가 혼자서 다 해야 되니? 이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유라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어요. 러시아가. 나는 너에게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너와 내가 함께 유라시아를 개척하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버거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푸틴이 20세기의 가장 참혹스러운 비극이 뭐냐면 소비에트가 해체된 거야. 나는 사회주의를 싫어하지만 옳지 않지만 그 거대한 통합된 국가가 사라진 것은 옳지 않아. 그래서 과거의 구소비에트 블록의 지역 통합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거야 라고 해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 통합체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일든 늦든 저걸로 갈 겁니다. 막지 못해요. 다만 속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누가 들어오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는 몇 개 안 돼요. 5개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거를 늘려가야만 하는 거죠. 근데 늘려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와야 되냐? 우크라이나가 들어와야 돼요. 우크라이나처럼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 규모가 크고 나름대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파워풀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됩니다. 중앙아시아에 우즈베키스탄이 들어와야 돼요. 우즈베키스탄 같이 제조업의 기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구가 많고 또 그 세대의 연령이 매우 낮은 성장 잠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들어와줘야 돼요. 근데 아직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온다면 이들 국가들이 들어오는 걸로 체제는 개편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에서 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추진해 왔었다. 혹자는 이거를 마치 스탈린과 같이 제국의 팽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푸틴이라고 하는 자가 마치 스탈린처럼 포괄적인 권위주의 국가 권력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이 제국을 다시 건설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과도하게 러시아라고 하는 권력을 악마화하는 겁니다. 누구나 20세기에 21세기에 거대한 지역 통합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다만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호혜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냐의 문제이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그 유라시아 공간의 그 권력 체제가 만들어지냐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일 텐데 러시아는 두 개의 중요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동서로 연결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입니다. 여러분이 꼭 반드시 평생 한 번은 타봐야만 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지구상의 인간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탄 사람과 타지 못한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이게 동서로 연결되는 9,288km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입니다. 이걸 타야만 92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걸 타야만. 한 번 이상은 타야만. 이게 동서를 연결하는 축이라면 남북을 연결하는 축이 있습니다. 북유럽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를 통과해서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파키스탄, 인도로 연결되는 남북축이 있어요. 이 남북축을 인도와 함께 러시아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 2000년에. 여러분, 지금 2023년인데 2000년부터 푸틴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이 바로 푸틴이 집권했던 원년이에요. 푸틴 집권 원년에 푸틴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가 끝났어. 혼란을 수습했어. 이제 내가 러시아의 대통령이야. 앞으로 유라시아를 어떻게 경략할까? 자, 동서로 연결된 축은 완성이 돼 있어. 이미 제국시대 때부터 만들었던 시베리아 횡단철도. 남북이 취약해. 남북을 연결하자. 미래에 떠오르는 국가는 인도. 북유럽과 인도를 연결하는 직선의 국제운송로를 만약 러시아를 통과하는 국제운송로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서남북을 모두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의 중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푸틴의 머릿속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된 현실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북 국제운송로가. 그러니까 유라시아라고 하는 공간이 이미 오래전부터 역동적으로 변화를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화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 편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만 봐? 중국, 일본, 북한 또는 미국.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러시아 극동. 여기만 봐가지고는 미래가 안 열린다. 왜? 여기에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랑 함께 해줄 수 있는 국가가 있어요? 확실하게? 우리가 맞짱을 떠야 되는 국가가 있습니까? 상대해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버거운 상대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의 연대의 축을 넓혀야 돼요. 더 넓은 공간에 우리의 친구들을 심어내고 그들과 함께 같이 떠들고 대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 헤징의 전략을 짜지 못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내가 동북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동북아에 답이 있나요? 미래는 분명히 동북아 역동적인 발전을 하겠지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간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고 합니다. 유라시아 공간 전체로. 그래야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여기만 봤어요. 여기만. 옛날에 여기만 있어도 돼요. 왜? 아니 어차피 위로 못 가고 바다로만 나가야 되고 오로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이거 하나니까.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해운 수송로 하나만 의지해도 지난 반세기 동안 고도 경제 성장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 길을 지키고 있는 미국의 세력을 중국이 와서 껄떡거리면서 나도 여기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1대1로 전략이에요. 근데 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육상으로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횡단철도예요. 그리고 러시아랑 같이 연대하겠다는 거예요. 시베리아 횡단철도예요. 그리고 러시아랑 중국이 함께 야 내가 보기엔 몽골을 관통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중몽로 회랑이 가장 최근에 유라시아의 역동적인 발전하는 회랑으로 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대륙의 길이 열린 거예요. 반세기를 여기를 보고 살았는데 이게 열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안 보냐고. 왜 못 가냐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길 위에 하나가 더 열렸어요. 이게 뭡니까? 북극해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20세기의 길은 이거였는데 21세기의 길은 1+1이 됐고 대륙의 길 다시 1+1+1로 가는 겁니다.
2+1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선택지가 3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선택지가 3개가 되는 게 좋지. 하나보다 계속 미국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길에 의지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요 길과 요 대륙의 길과 북극 항로를 놓고 나에게 가장 최적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고 선택해서 살 것인지, 그거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트에서 주는 2+1과 같은 거를 은혜롭게도 지금 21세기에 우리에게 준 겁니다. 우리에게 남북분단의 시련을 20세기는 줬지만 21세기에 2+1의 종합 선물 세트를 준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쓸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와 있어요. 잘 보세요, 지도로. 우리가 가장 가운데예요. 가고 싶은 데로 갈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아니, 이렇게 천의 지정학적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해운 강국이면서 2+1의 국제 운송로에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제조업의 기반이 이토록 탄탄한, 또 IT 중심의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절대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를 내치지 못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를 내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쫄지 마. 쫄지 마. 21세기의 미래는 결코 20세기와 같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 몰락의 길을 걸을 거라고 전망하는 것도 매우 우둔한 자의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매우 우둔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판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미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러울 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좀 더 확장된 공간 속에서 새롭게 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요 중앙아시아 지역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서 잠깐 설명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북방이 사라져버리니까 우리가 뭔가 북방이나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러시아랑. 근데 지금 러시아랑 협력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놀고 있냐면 중앙아시아에서 놀고 있어요. 중앙아시아는 제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앙아시아를 가장 잘하는 애들이 러시아 애들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전부 대거 중앙아시아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앙아시아 가서 거기서 놀고 있어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따시켄트에 가면 러시아 애들이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어요. 애들 손잡고 가족이랑 놀러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재를 아무리 애를 써봐야 구멍이 많아서 절대 제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고소비에트 블록에 있는 나머지 국가들이 요즘 너무 신바람 났어요. 왜? 자신에게 부족한 IT 인력이 대거 러시아에서 넘어왔거든. IT 인력. 그래서 지금 IT 협력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코카서스 지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걔들이 바보 아니에요. 낙후된 국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실크로드에 있었던 국가들이 수리 계산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코딩 끝내주게요. 그래서 한국의 IT 관련된 주요 업체가 이미 전략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기지를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확장해가는 전략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가 무슨 헐벗고 굶주린 국가에서 노동력이나 파는 국가가 온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국가가 상당히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국가예요. 이 중앙아시아 국가. 예전에 길은 이렇게 연결됐겠죠. 모스크바를 향해서. 근데 지금은 동서로 연결되는 길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건가요?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중앙아시아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유럽과 러시아를 통해서 인도로 연결되는 길이 바로 중앙아시아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21세기에. 그러니 우리에게는 중앙아시아를 아주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국제사회가 새로운 국제 운송로를 구축하는 사업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느 하나의 운송수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운송수단을 결합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바로 복합 운송입니다. 철도와 해운을 결합하는 거예요. 복합 위기가 발현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복합 운송이에요. 이 복합 운송이 활성화돼서 우리 대한민국은 해륙 복합 전략을 짜야 됩니다. 해양이냐 대륙이냐의 질문은 올바르게 설정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해양에 의지했다고 해양을 버리고 대륙으로 간다? 넌센스입니다. 그걸 왜 버려요? 같이 끌어안아야지. 그래서 해양과 대륙의 복합 전략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 나가는 거예요. 바다로, 대륙으로. 그래서 아세안을 품고 인도를 품어야 되고, 북으로는 북한을 경유해서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코카서스까지. 그리고 그 두 길은 만납니다. 어디에서 만나요? 중앙아시아에서 만나요. 돌아서 북으로 돌아서 남으로 돌아가면 중앙아시아에서 만나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전략 공간입니다. 그 너머는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감당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까지가 우리의 공간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렇게 우리의 전략 공간들을 설정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코로나 시기에 또는 그 이후에도 대륙 철도를 통한 이 국제 운송 회랑은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활발하게 발전하고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블라디바스토크를 통해서 이렇게 시베리아 철도로 가든지 만주 철도로 가든지 몽골 철도를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중국 횡단 철도에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가든지 요거는 이제 남북국제운송회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길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남북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동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고 물류업자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 세계는 재편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유라시아 공간을 놓고 재편되기 시작했다. 그걸 외면하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왜 봐 이놈들아. 우리만 쳐다봐. 바다만. 일본을 미국을.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밑으로 들어와. 울어. 너가 작은 동생 하면 되잖아. 내가 큰 형님하고 둘째 형님은 재팬이 하고 뭐 이런 구조로 만드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자유만세 민주주의 만세 하고 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결코 이 가치 외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허망한 구조들이라는 거죠. 이 분리의 공간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안 보니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편협한 과거의 어떤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까지도 건드리기 시작했냐면 이제 곧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이제 회의가 곧 열리게 될 텐데 본격적으로 그 위안화와 루브라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일격을 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일격이 뭡니까? 달러 패권. 달러 패권주의 일격을 가해서 다양한 화폐들이 국제거래에 통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게임 끝!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주 무서운 프로젝트들이 이미 가고 있다. 근데 현실은 어떡하냐? 여전히 거래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달러 중심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균열이. 그리고 그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전체 그 국제사회에서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는 달러의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대신 무엇이 늘어나느냐? 위안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우디가 동조하는 세력이죠. 그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안화와 루블 중심으로 석유거래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남미에서 이미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의미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서서히 과거에 그들이 유지해왔던 달러 중심의 그 페트로 달러의 유일 패권주의에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거죠. 이거를 미국이 어떻게 봉합하느냐, 성공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지, 제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허헉거리다가 뒤로 밀리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지켜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관심이 가는 주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이야기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뻥이 아니다. 현실에서 작동되고 움직이고 있는 힘이다,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타까운 거를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요, 요거예요. 극동에서 중국이 더욱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푸틴의 신동방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많이 극동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블라디보스톡도 많이 가고, 또 거기 원체 그 고려인들이 또 많이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그 한민족 동포회로서 여러 가지 공동체를 만드냐 많이 해왔어요. 하긴 했지만 아무튼 숫자에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빠져나오고 쟤네들은 지금 짝짝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더 빼. 투자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강원도의 지사가 거기 만들어놨던 강원도의 그 지구를 또 폐쇄시켜버릴 명령에 사인하고 이러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국방 잊어버려. 이제 문 닫아. 안 가도 돼. 그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룰루랄라 신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룰루랄라 신나게. 그것도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냥 넘어가서 한나절 놀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한나절. 근데 우리 블라디보스톡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따시켄트로 갔다가 따시켄트로 다시 가야 돼. 지금. 아니면 배를 타고 가든지 동해에서.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 요인이라는 거죠. 극동을 일방적으로 중국의 그 우산 아래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러시아가 좋아할까요? 러시아도 싫어해요. 러시아도 일방적으로 중국의 힘에 과도하게 쏠리는 체제를 푸틴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한국이 들어와서 견제도 하고 균형도 맞춰주길 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마지막 한번 결론 파트에 해당되는 걸 간단하게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결코 단순하지 않은 매우 위협적인 버거운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그들이 취약한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구조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요.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글로벌 도전이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낼 수 있는 물적 기반과 그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외교의 지평을 좀 더 광활한 유라시아 공간에 재설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의 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하나의 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축선상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우리는 해볼만하다. 그런 각도에서 중앙아시아에 좀 더 눈여겨보자.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국가들이 아니라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하자.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의 국면에서 바로 이 공간이 러시아와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공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한마디로 제재를 회피할 수 있고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결코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해서 압도되어가는 사멸되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유라시아 공간은 더욱더 확장하고 팽창해 갈 것이다. 브릭스 플러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왔던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브릭스 체제가 글로벌 단위로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다 들어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들어오겠다는 게 브릭스로. 여전히 EU와 대항하기에는 또는 북미 지역주의와 대항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굉장히 구성 국가들이 많아지는 협력 체제가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시진핑과 푸틴은 동의를 했어요. 브릭스 플러스로 가자. 우리도 팽창해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U에서 브릭스 플러스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언했고 주변 국가들이 나도 끼워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냐? 계속 우리는 여전히 브릭스와 EU를 배타적인 그 공간으로 놓고 협의한 좁은 인도태평양의 공간 속에서 대항할 수 없는 주변 국가들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공간에 둥지를 틀고 우리와 협력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자들과 계속 연대의 축을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전략인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만 제대로 한다면 저는 뭐 해볼만 하다. 고난의 시간이긴 하지만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제가 그 처음 강연 시작할 때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나름대로 제가 해야 될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고 늘 대륙학교에 오면 설레기도 하고요. 또 꿈에 부풀기도 합니다. 바깥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또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낸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 굉장히 오늘 행복했고 좀 더 짧게 끝내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30분을 제가 좀 드린 거니까 30분 보충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한 오바를 했어요. 9시 5분입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얼추 좀 드린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정말 저한테